예, 반갑습니다. 5월 26일 강의 영상입니다. 우리들 작품 두 번째예요. 근데 오늘 작품은 두 작품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뭐 저기 그 감상 올리신 거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대조적이냐면은 하나는 모로 그림빵. 이 모로 그림빵은 발제자도 그렇고 수강생들도 그렇고 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서사도 그렇고 뭐 그 안에 어떤 인물의 갈등도 그렇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작가의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를 우리 수강생들이나 발제자 딱 정리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작품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오후. 이거는 제목은 그럴듯하죠. 네. 그런데 이 모로 그림빵하고는 달리 이거는 서사가 아주 명확해요. 여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수강생은 한 번 읽고 그냥 곧바로 감상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사적인 줄거리를 탁 캐치를 한 거예요. 근데 다 읽고 나서는 그래서 뭐가 어쨌는데 그냥 뭐 수술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병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다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어떤 작가들의 어떤 개성이겠죠. 이 글을 쓴 사람 두 사람의 개성일 것이고 그 다음에 독자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모로 그림빵이나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언제나 이 두 작품 오늘 하는 두 작품은 둘 다 괜찮은 작품이에요. 사실은 다만 우리 예비 작가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어떤 건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러고 또 하나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다 이런 느낌이죠. 왜 그런가 그걸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지금 심화반 모집하고 있어요. 24일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심화반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심화반에 들어올 사람들은 작품을 반드시 내야 돼요. 작품 안 내면 안 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한 수강생이라고 하더라도 작품을 내야 돼요. 작품을 안 내면 심화반 접수가 안 됩니다. 이제 24일부터 이제 접수니까 접수가 되는 대로 제 계획은 그래요. 접수를 하면은 곧바로 우리 강의에 우리 저 초급반 강의에 그냥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 작품을 냈으니까. 그렇고 1차 과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수강생들 지난주 보니까 막 다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크게 그래가지고 영상을 다 보셨던데 그 영상 보고 무슨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빨리 예비작가 등급이 돼가지고 작품을 내시면은 예비작가 등급으로 올리고 예비작가 등급이 되면은 우리 작품 볼 수 있어요. 수강생 작품.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야죠. 하다못해 감상을 쓰려고 그래도 무슨 숙제를 내려고 그래도 작품을 못 읽었으니까 숙제를 할 수가 없죠. 빨리 내세요. 빨리. 내시면 곧바로 등업해가지고 수업 참여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모로 그림빵. 아까 얘기했죠. 뭔 소리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박은주님께서 발제를 올려주셨는데 발제 깔끔하게 올려주셨어요. 줄거리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등장인물도 김진용, 연선, 안무로, 그 다음에 계지바이. 사실은 거론되는 사람은 이제 어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형도 있죠. 네. 그 다음 계집애가 둘이 나와요. 구분을 안 해놓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거 박원주님이 파악하신 인물은 4명이에요. 김진용, 연선, 안모로, 계집아이. 사실 형수가 사실은 중심 인물일 텐데 형수는 아예 등장도 안 하고 형수 연선을 연모해 왔다 이렇게 되는데 연모해 왔다는 게 조금 애매해요. 형수를
모성애를 느낀 거죠. 저 형수한테.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진용이가 형수를 어떻게 좋아하는 건지, 모성애를 갖춘 여성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성적인 매력으로 여성으로서 좋아하는 건지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게지바이는 안무로의 딸로 추측되는 인물인데 도벽과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박은주님이 정신지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기 이 모로 그림방을 쓰신 분이 제일 마지막에 저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죠? 파트타이머가 정신지체가 저기 2층 그림방 미술선생 딸인데 정신지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네의 골칫덩이죠. 그 정신지체를 곧바로 받아서 박은주님도 도벽과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정신지체라는 말 없어요. 우리말 공부 좀 하고 합시다. 정신지체는 쓰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정이잖아요. 정, 신. 지체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 한자에 다롤변이 나오잖아요. 이게 고기 육자예요.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정신이고 요거는 육체예요. 요 지자가 뭐냐면 요 지가 팔 다리를 지라고 그래요. 지. 사지가 멀쩡한 놈이 이겁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한 놈이 그쪽에 사지가 멀쩡한 놈이 저기 있습니다. 요건 몸이죠, 몸. 그래서 요거는 팔다리고 요거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몸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신과 육체. 정신지체가 어떻다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저 모로 그림방에 나온 그 계집애의 어떤 그 묘사된 거, 서술된 거를 보면은 정신지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그냥 미쳤다 그랬죠. 미쳤다. 정신병이다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죠. 요즘은 지적 장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 장애. 지적 장애자. 지금 이게 미끄러워 가지고요. 지적 장애. 지적 장애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어쨌거나 도벽과 약간 좀 우리들 흔히 쓰는 말은 좀 덜 떨어졌다 그럴까? 그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애가 소리 지를 적에 뭐 본성이 흔들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냥 정신이 없죠. 그다음에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순 구성이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 있다. 단순 구성이 아니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순 구성이 아니라 이거는 역순행 구성이죠. 과거 회상이 자꾸 나오잖아요. 역순행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필력이 좋고 묘사가 생생하게 잘 되어 있다. 맞아요. 이 모로 그림방을 쓰신 분은 글을 써보신 분이야. 제가 느낄 적에는 이분은 글을 잘 쓰실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로 그림방은 잘 못 쓴 거냐? 잘 못 쓴 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단락단락만 따져보면은 참 잘 쓴 글인데 이게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한 편의 이야기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한 편의 소설로는 부족해요. 왜 그런가?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어요. 우리 박은주님은 이 글을 읽고 표현 좋은데 뭐 21쪽, 22쪽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표현이 참 좋다 이런 얘기까지 해놨어요. 감상에서 보면 소설인가? 소설이다. 소설인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21쪽의 소매치기 여자아이는 안모로의 딸일까? 28쪽의 계지바이와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명확하지가 않다. 28쪽의 계지바이하고 21쪽의 소매치기 여자아이하고 여기서 지금 저 계지배라는 인물이 이 작품 속에 3번 나와요.
제일 처음에 마주치는 계집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간에 7살짜리 계집애가 있었어요. 손등에 막 손이 터가지고 피가 나오는 그런 쌀을 씻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기 이제 우산을 받쳐주는 그 계집애. 이렇게 계집애가 3명이 나오는데 이 3명의 계집애 중에서 중간에 나오는, 예? 그러니까 연탄가스 냄새 나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나오는 계집애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에요. 근데 첫 장면에 나오는 계집애하고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계집애는 동일인일 수 있어요. 네. 우리 추측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형수가 안모르와 전화 통화하는 장면에서 메시지 듣는 대로 와줘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거기에 음성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받으면 전화를 안 받으면은 녹음을 하라 그러잖아요. 음성 메시지를 남기려면 몇 번을 눌러라 그러는. 아마 음성 메시지 남기면서 이 메시지 들으면 빨리 연락해 뭐 이런 뜻으로 메시지 듣는 대로 와줘라고 하는 거니까 별로 어색하진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흔히 메시지 그러면은 저 문자 메시지 뭐 아니면 이미지로 보낸 메시지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음성 메시지예요. 전화를 통해서 전화 안 받으니까 음성 메시지 남기면서 이 메시지 듣는 대로 음성 메시지 듣는 대로 와달라. 별로 어색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수의 교태 어린 목소리라는 표현인데 22쪽에 허스키한 목소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허스키한 목소리도 교태를 부릴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허스키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 아까 여기 지금 26쪽의 교태 어린 목소리는 뭐예요? 예, 누군가가 연인에게 하는 거예요. 연인에게 메시지 들으면 와줘 그러면서 좀 간드러지게 목소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인 간에는 평소에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적에는 본래의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연인끼리 뭐 아니면 뭐 진짜 여자가 남자에게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어리광 부리듯이 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 목소리니까 그럴 적에는 여기서처럼 교태 어린 목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박은주님은 그런 것까지 딱 집어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시점, 인물 표현, 사건, 서술, 제목 이걸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 묘사가 잘 되고 표현력이 뛰어난 작품이지만 여러 번 읽어보아도 난해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예. 우리 박원주님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저는 작품 받아서 읽었죠. 편집하면서 읽었죠. 다시 또 이렇게 재본해서 읽었죠. 그리고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3번 또 읽었어요. 전 6번을 읽었어요. 6번을 읽은 결과 아직도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많은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거예요. 이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냐? 안 잡히게끔 만들어놨어요. 뭔가 모로 그림빵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저 진용이가 맞나? 진용이하고 안모로하고의 이 두 사람의 관계, 거기에 곁다리로 나오는 계집애하고 그 다음에 저 형수하고 형하고 뭐 그런 관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서사적인 줄거리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아도 난해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자, 왜 그러냐? 이 글을 쓰신 분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 서사적인 줄거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생략해버렸어요. 생략하니까 그 쓰여진 글만 가지고는 독자들은 유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독자들이 유추해서 이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이 서로 연결되게끔 유추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요소들을 표현을 해줘야 돼.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너무 많이 생략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읽을 적에는 마지막에 가서 다 읽고 나서 이건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게 소설을 쓰면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모로 그림방을 쓰신 분은 굉장한 필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이분은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독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그 2000년대 들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흔히 신세대 작가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현대 소설, 요즘 발표되는 소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1990년대부터 나온 소설들이 대부분 사소설로 빠져요. 사소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디로 빠지냐면은 주제의식이 애매모호해져요. 주제가 모호하다. 이게 2000년대 이후 이제 젊은 작가들의 특징인데 여기 바로 그런 거예요. 모로 그림빵이 바로 그거예요. 주제가 모호하다. 그래서 문예지에 실린 뭐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는 것도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상을 받았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임에도 1인칭 주인공 시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지칭이 잘못돼 있어요. 처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남자, 여자여야 돼요. 끝까지. 근데 중간에 물론 대화에서는 진용 씨, 안모로 씨, 모로 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서술자가 지칭을 할 적에는 남자는 계속 남자이고 여자는 계속 여자여야 돼요. 살짝 바뀌어요. 그리고 형수는 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전지적 작가니까. 전지적 작가니까 진용의 입장에서 형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형수는 뭐뭐 했다. 형수는 어쨌다. 그리고 남자는 형수를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형수님이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박은주 씨는 이게 1인칭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인칭 시점이네. 이렇게 돼버려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는 형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형수지. 그래서 서술자가 부르는 말, 이게 부르는 게 아니라 호칭이고 서술자가 가리키는 인물, 지칭이라고 그러는데 이 호칭하고 지칭하고 다릅니다. 호칭, 지칭, 호칭하고 지칭하고 다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호칭은 부르는 말이에요. 부르는 말. 지칭은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니까 서술자가 가리키는 말, 이 지칭이 요 지칭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형수는 끝까지 형수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얘기하면. 그리고 연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조금 나온 것 같아 아쉽다. 사실은 연선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온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연선하고 모로하고 어떤 관계였는가.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연선에 대해서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독자들이. 그래서 연선이 형수 아니에요. 형수. 그래서 형수 이야기가 부족하다고 박은주님은 느꼈는데 지금 현재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만 모로하고의 관계를 독자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연선이 모로와 만나게 된 계기, 모로를 왜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이게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진용에 대한 감정. 연선이, 형수는 진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게 없죠. 중요한 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서술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서술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소설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서사적인 줄거리를 딱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돼요. 소설 속에 서술된 것만이에요. 뭐예요? 7살 때예요. 7살 때. 여기 또 뭐가 나와요? 네, 어머니한테 갔었죠. 어머니 찾으러 갔었어요. 형하고 진용이하고 갔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어머니를 만나지만 어머니는 그냥 뭐 알몸 비슷하게만 이렇게 슬쩍 보이고 말죠. 그때 7살짜리 계집애를 만나고 7살짜리 계집애가 엄마 얘네들 왔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계집애의 엄마가 나오는데 꼭 남자 모습이야. 그런데 형은 그 어둠을 향해서 엄마가 거기 있는 거죠. 엄마를
찾는데 그때 살짝 보이는 게 엄마의 알몸이야. 그죠?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연닭가스 냄새 나고 뭐저 창문도 막 누렇게 떠 있고 그리고 그때 계집애 아이는 같은 7살짜리인데 손등이 터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그걸로 또 쌀을 씻고 있고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개봉동 시절이에요. 개봉동은 뭐예요? 네, 형이 결혼해가지고 개봉동에 살 때 얘기예요. 그리고 개봉동에 살 때 요게 언제였는지 몇 살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7살 때였는데 요 개봉동에 살 때 진용이가 몇 살이었는지가 안 나와요. 불분명해요. 그리고 1년 전 얘기가 나와요. 1년 전. 1년 전. 그리고 지금 현재예요. 현재.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개봉동에 살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형하고 형수하고 이제 신혼 살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얹혀서 사는 거예요. 얹혀서 살다가 2년 만에 나왔어요. 독립을 했어. 독립을 할 적에 아니 나가지 마라. 여기서 같이 살자고 형수가 얘기를 했겠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년 전에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1년 전에 여기서 저 형수를 보러 왔는데 형수가 그때 합창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고 거기서 안모로를 만나고 그죠? 그리고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데 형이나 진용이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 메시지 듣는 대로 와줘. 나 지금 예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아주 교태스럽게 그거 실망을 하죠. 그리고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고서는 1년 동안 안 본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예요. 그럼 현재는 뭐예요? 요때 현재 요때 7살 때였고 요거 현재는 뭐예요? 제대한 거예요. 제대.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군대에서 제대하면 요즘은 군대에서 제대하면 몇 살일까? 23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23살밖에 안 돼요. 23살. 뭐 대학 다 나오고 저 대학원까지 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고 칩시다. 그래봐야 30 안쪽이야. 30 안쪽. 그럼 20대 중반이라고 쳐. 20대 중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모로가 형수의 친구야. 형수의 친구인데 30 후반, 40 전이야. 그러니까 40 전이야. 40 전. 그럼 40 전이면 뭐 38, 39이라고 치자고요. 38, 39이라고 치면은 진영이하고 나이 차가 얼마야? 이건 뭐 나이 차가 엄청나죠. 그럼 형하고도 나이 차가 그렇게 날 거 아니야. 그죠? 형하고도 그렇게 나이가 차 나는데 여기 이것을 미루어 볼 적에 형하고 나이 차가 적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럼 형하고 10살 이상 차이가 나오면은 이때 형은 몇 살이야? 10살 차이가 난다 치고 17살이야. 17살짜리가 엄마 부르면서 칭얼대면서 엄마 이리 안 맞는 거야 이게. 여기서도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변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7살 때 그 엄마 찾으러 갔을 적에 그때 엄마가 어떤 계집애가 있고 그 계집애의 엄마가 나오는데 그 계집애 엄마가 남성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이게 동성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은 엄마를 부르는 거야. 이거 정확하게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엄마를 부르는데 어떻게 봐요? 어떻게 불러요? 네. 뒤쪽의 어둠을 향해 형은 숨가쁘게 엄마를 부른다. 숨가쁘게 엄마를 부른다는 건 결국 17살짜리가 숨가쁘게 엄마를 부를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7살이니까 뭐 9살, 10살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야. 근데 여긴 이거 보면은 안모로가 지금 30 후반, 40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형수고 그럼 형수의 남편이 형일 거 아니야. 그럼 형은 몇 살일까? 형은 비슷한 나이죠. 아니면 뭐 30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하고 견주면은 적어도 10년,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형이 여기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지금 따져서가 아니라 작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벌써 딱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개봉동까지는 형 얘기가 나오는데 요 1년 전 얘기에서도 이제 형수만 찾아와요. 그럼 1년 전에 이미 형은 어떻게 됐다? 형은 없는 거야. 그럼 형이 언제 죽었는가? 형이 언제 죽었는가? 형의 죽음. 이게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형이 저 개봉동 시절부터 폭력을 휘둘렀다고 그러는데 그럼 폭력을 휘둘렀을 때 형수가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안모로한테 온 거야. 그 안모로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럴 적에 안모로는 형수를, 즉 연선이를 동성애자로, 거의 저 자매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여겼는데 형수는 같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여주는 그림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뭐야?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하고 살지 않는데. 뭔 소리야? 아니 안모로로부터 벗어났는데 저기 저 군대 가기 전에 맡겨놓은 저 시동생이죠. 시동생의 저 가방을 맡겨놓고 그것만 남겨놓고 자기 짐 챙겨가지고 안모로의 화실에서 나가와 버렸는데 그러면 지금은 남자하고 살지 않는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형의 죽음하고 형하고 이 저 연선 형수하고 그 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게 서술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독자들은 헷갈려 버려. 작자는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독자들이 이렇게 딱 알아채게끔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안 써주니까 생략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궁금하다 얘기나. 모로 그린방이라는 제목이 적절하다고 했어요 박원준님은.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모로 그린방 제목이 영 아니에요. 요즘 뭐 구스타프 모로라는 프랑스 화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이 안 모로예요. 그래서 이제 모로 그린방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구스타프 모로의 모로라는 걸 따와가지고 모로 그린방으로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스타프 모로의 이름을 따서 모로 그린방이라고 했다면은 진영이가 화실에 들어갔을 적에 구스타프 모로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저 가르치는 건데. 그 중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들어와서 공부하잖아요.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구스타프 모로의 그림이 뭐예요? 전부 나체인데. 누드한데. 그 누드한 이렇게 해놓고서는 중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구스타프 모로에서 따온 모로라고 한다면은 화실에서 풍기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고 물론 나중에 화첩을 보여줬을 때 그 화첩에서 구스타프 모로보다 더 야한 더 적나라한 나체를 그린 게 나오죠. 그 나체는 결국 형수하고 모로하고의 둘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전부 다. 그거를 보고 모로 그린방이라고 했을까? 그 모로 그린방이 도대체 뭐야? 사실 여기서 나오는 배경은 뭐냐면은 아까 나왔듯이 요때 배경 나오죠. 요때 연탄가스가 나오고 뭐 있는 배경. 그다음에 개봉동 배경 나와요. 그다음에 모로 그린방 배경이 나오는데 그리고 뭐 저 합창회 장소 무슨 엔젤 하우스인가 뭐. 그럼 배경으로선 요거하고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 중에서 요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모로 그린방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 와서 닿질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금방 다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뭔가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되려다가 말았어. 왜? 작자가 너무 많은 부분을 생략해놔서 그래요. 그다음 질문. 김진용이 모로 그린방에서 꿈에서 부뚜막, 창호지, 연탄가스 등 시대적 배경이 과거로 보인다. 요때죠? 요때 얘기예요. 요때. 24쪽 사내 같은 여자와 방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그의 엄마가. 방 안에 있는 인물이 엄마죠. 사내같이 머리도 밀고 그런 사람이 그때 있었던 7살 때 그 계집애의 엄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부엌에서 그가 만난 7살짜리 계집애는 지금의 모로의 딸과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애매해요. 대비되지도 않고 뭐가 되지도 않고. 남자는 엄마를 계집애와 그녀의 엄마에게 빼앗겼고 엄마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던 형수는 모로와 그녀의 딸에게 빼앗겼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딱 들어오진 않으니까. 이게 문제죠. 다음 수강생 감상평 이정희님. 소설이라 생각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파악치 못했습니다. 소설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글쓴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습니다. 전혀 죄송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모로와 연소는 무슨 관계고 여기는 어느 시대인가 잘 감이 잡히지 않아서 60, 70년대 이야기 같은데 마지막에 24시 편의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저기 현재 편의점이 있어요. 그럼 편의점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저거라고 하고 지금 20대 중반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7살 때로 가면은 몇 년 전이에요. 25살이라고 칩시다. 7살이면 18년 전이에요. 18년 전이면은 지금 21년이죠. 21년에 18년이면 언제예요? 2003년이에요. 2003년에 연탄가스가 있고 뭐 안 맞죠. 안 맞죠. 그 연탄가스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그 방을 묘사하고 요 7살 때의 기억을 묘사한 그 부분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60년대 70년대예요. 70년대 우리 연탄아궁이에 불 적에 그때 연탄가스가 있었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새마을운동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죠. 즉 유신이 끝날 때쯤 80년대 들어서부터 그때 이미 연탄은 없어요. 80년대 중반 그때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연탄가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물론 맞을 수도 있죠. 왜? 같은 2003년이라고 하더라도 2003년 뭐 2005년까지라고 하더라도 뭐 어느 집에 따라서는 연탄을 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들 보통의 독자가 생각할 적에는 편의점이 있는 2021년 그리고 이 사람이 7살 때 그럼 2000년대 초반인데 2000년대 초반에 연탄가스가 있고 뭐가 안 맞는 거야. 보통의 독자들이 생각할 적에 물론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해도 어느 집에서는 연탄불을 뗐을 수도 있어요. 하긴 요즘도 연탄불 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겨울에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연탄 배달하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봉사하잖아요. 연탄불 달동네 같은데. 요즘도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독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정도. 이 작품의 해설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정희님 잘 들으셨죠? 김재영님은 판미적인 작품 세계 귀스타프 모로를 여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차용하고 싶었다면 여기에 대해 짤막하게나마 언급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게 낫겠다. 만약에 모로 그림방의 모로가 구스타프 모로의 모로라면은 김재영님 말이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건 없더라도 진용이가 볼 적에 구스타프 모로의 그림이 막 있고 이런 게 나와야죠. 김재영님 보면서 아주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소설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그렇게 느껴진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해가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했어요. 뭔가 축축하고 음습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독자를 불편하게 하는 소설. 마지막 장면에 사내가 안무로의 딸에게 우산을 씌워준 장면도 뭔가 어색해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작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독자는 이해를 못해요. 양성애자인 엄마를 둔 진용이, 양성애자인 엄마를 둔 그 계집아이, 동일시 현상, 동병상련, 억지예요. 억지. 형은 왜 죽었을까? 왜 형수를 학대했을까? 안 나와요. 남자가 그토록 꿈속에서 뭘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뭘까? 안 나와요. 사내가 분노한 대상은 누구였을까? 어머니, 형수, 안모로. 나중에 이제 모로를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강간하는 장면도 어색해요. 왜? 왜? 아 물론 이제 딱 다가섰을 적에 그림을 보고 있는데 뭐 가슴이 아니죠? 등이 보이고 그럼 확 찢어버리는데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더군다나 소매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라는 것도 요새도 안 어울리고. 그다음에 정미진님 이건 인정해죠. 안정적인 문장, 빗속의 풍경을 생생히 묘사하는 솜씨, 그리고 최근 몇 년째 유행하는 트렌디한 소재. 예, 이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돼요. 내용은 좋았으나 인물 간 유기성이 떨어져 인물들이 각각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절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쌀 씻는 여자의 꿈의 의미가 뭐냐?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생경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영은 그간의 행복했던 시절 이면에 몰랐던 사실, 형이 학대가 있었다는 것, 엄마 같은 형수가 동성애자였다는 것, 생판 처음 보는 여자로부터 들어요. 남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사실로 믿었을까? 작가는 남자가 여자의 딸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으로 자기와 그 딸을 동일시하고 스스로 치유 혹은 위로하는 것처럼 마무리를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정미진님 그렇게 느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알지 못하는 여자의 말 몇 마디로 자신의 추억과 형수의 정체성이 부정되는데 처음 보는 여자와의 충동적인 관계로 쉽게 마무리 지은 것은 아닌가 개인적인 아쉬움이다 이거죠. 40분이 넘으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